네, 지난 3일절에 이어서 오늘도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오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이 시간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오늘 양측의 집회 헌재 선고 직전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도 좀 더 많아지고 분위기가 좀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집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지난해 10월 이후에 촛불 집회는 이제 19번 진행이 되고 또 그에 반해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점차 이 세력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6번째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경찰이 평화 집회에 걸맞는 질서 유지를 잘 해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이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언론이나 여러 법 쪽에서도 평가를 하듯이 헌재가 진행 상황이나 여러 절차 내용을 봤을 때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바라보는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집회도 모쪼록 별탈 없이 마무리돼야 할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10일 헌재가 이제 탄핵을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그 다음 날부터는 대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가 불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런 탄핵 집회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촛불 집회가 됐건 태극기 집회가 됐건 본인들이 주장하는 의사를 마지막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인원이 모일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런데 사실상 어떤 단 한 명의 어떤 연행자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국의 어떤 정치 문화라든가 집회 문화를 새롭게 좀 만들어내는 시금석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건 사실은 두 양측이 모두 다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집회가 양측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탄핵 선고에 대한 여론전일 텐데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측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전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역시나 연이어 고발을 했는데 이런 탄핵 반대 집회 측의 이런 행동, 탄핵 심판 여론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탄핵 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다만 탄기국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주최 측 입장에서 보다 더 강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한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박영수 특검팀 전원을 고발한 부분도요. 별로 적합성이 없어요. 우선 피의 사실 공표라는 부분도 원래 특검은요. 특검법에 따라서 일반 검찰 수사가 피의 사실 공표가 금지된 것과 다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매일 공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했고 사실은 또 협박, 위협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탄기국이 오히려 자성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지 특검에 대해서 할 말은 아니다. 확인된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에서 특검법 위반법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법률 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아예 성립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그 발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요. 지금은 상당히 순수한 동기에서 모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령도 저는 20, 30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어떤 특정 세력이 태극기 집회에 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극히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를 진행할 부분이지 정치권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여야 정치인들 각기 다른 광장으로 나가서 지금 새 결집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권 주자들도 계속 지금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셈법을 좀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야권 후보들은 다 촛불 집회에 지금 참석하는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탄핵 심판은
이 정치권에서 주체가 돼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소수의 언론이 제기를 하고 그것이 촛불 민심이 지금까지 사실은 고비마다 추동을 해왔고 그래서 예. 이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이끌어냈고 지금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촛불 민심을 좌지우지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도 뭐 연단에 올라가서 많은 얘기들 하지만 뭐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두 양측에서의 어떤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 이미지를 좀 부여받고자 하는 속셈이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 주체는 시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집회에 전혀 참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과 좀 거리를 두고 중도 포지션을 포석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대선 후보가 촛불 광장,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가는 경우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요. 특히 탄핵 이유가 되면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힘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어떤 촛불 집회의 국민들이 다소 지지가 갈려서 여론 분열까지 일어나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 뛰어들지 않은 것은 현명하다고 보고요.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네. 사실 그동안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현장 분위기를 따지자면요. 특히 촛불 집회 같은 경우가 더한데 현실 정치인들이 안 왔으면 하는 분위기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그동안 끌려왔으면 끌려왔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판에 와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특히 대선적인 구도를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죠. 네, 정치인들의 집회 참석은 좀 부적절하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이셨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체가 시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 네. 주체가 시민이고 어떤 경우도 이들이 정치인들이 그 집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주 같은 데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발언을 신청했어도 안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적으로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움직임인 것이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어떤 집회 문화라든가 뭐 이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지금 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난 이후 우리가 또 양측으로 또 분열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잘 극복을 해 나가야 이게 제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요건은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그게 이제 여기에 관심사고 그것 때문에 양측이 이제 하나의 어떤 집회 네. 대결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헌재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나 헌재의 결정이 뭐를 지향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미래 대통령들이 어떤 경우에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판례를 만들어 놓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즉 요번에 뭐 예컨대 기각이 된다. 그러면 예컨대 저 정도 해도 탄핵 안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어떤 대통령의 탄핵의 판례와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헌재가 할 것이고 어떤 경우든 네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후보들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것을 천명해야만 탄핵 결정 이후에 사회가 급속도로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익히 알려진 대로 그 관광 산업 그리고 한류 무엇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활동에 애로를 겪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네. 지금 사실로도 확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그렇고 이번에 그 관광 산업을 놓고 여행사 관계자라든지 행정기관 담당자까지 불러가지고 7대 지침을 내려가지고 가지 말도록 한다든지 또 뭐 오늘 연합뉴스 TV에서 확인이 됐지만은 이제는 학교에까지 어떤 지침이 내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이 다소의 국론 분열이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점점 우리 입장의 단호한 단결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부분을 가급적
흐트러뜨리려는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강도 높게 밀을 붙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가 국민도 물론이고 정부가 우리의 원래대로의 원칙과 방향을 정확하게 가주면 저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는 그 의도를 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뭐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약한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문제를 예컨대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 사실은 이거를 배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일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팽창하고 이것을 봉쇄하는 어떤 미국의 대처의 어떤 방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약하니까 중국은 약한 고리를 걸고 넘어가는 거고 우리한테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고 미국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중국과 직접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배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외교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 외교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급속하게 뭐 하나하나 우리가 뭐 강하게 또 대응한다는 것이 또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확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야 되겠지만 네. 외교적으로 즉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도 강화해야 되고 중국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를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뭔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네. 여기서 뭔가 통제해야 되는 노력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뭔가 거죠. 좀 대응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조치가 그러니까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중국하고만 얘기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도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과 대화를 하게끔 우리도 압박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민족주의라든가 감정적으로라든가 모든 양국이 실질적으로 감정이 이제 휩싸여서 서로가 아주 네.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몇십 년간의 쌓아온 한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경고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교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좀 흔들림 없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어제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도 이 사드 문제가 좀 쟁점이 됐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사드 문제가 대선판에서도 좀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주당 후보들한테 특히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아주 안 좋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에서 다 나타나고 있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군 관계자들까지도 흔들림 없이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정치권들도 전반적으로 전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속도감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약하다,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11위 국가의 군사력은 그보다도 더 순위가 높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몸통 국가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 우리한테 공세를 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한테 미련을 가지지 못하게 애매모호한 상황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7월에서 9월 정도에 사드를 배치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더 당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 우리가 그 레이더 배치 독자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없게. 그리고 하나 더 붙일 부분이 이 한미일 관계, 그다음에 미국의 지원, 국제사회의 공조도 필요한데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없고요. 일본에도 두 곳이 있고 괌에도 그 기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는 2년 전에 2014년입니다만은 그 레이더가 또 두 번째 배치까지 됐어요. 이런 상황에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한미일 전략 체계를 놓고 한번 우리한테 흔들어 보는 거거든요. 이럴수록 저는 강한 입장을 보여야 되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그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 쟁점이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예,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안보 문제들도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드 문제가 이번 대선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중국 보복에 대해서 네. 사실은 야당 후보들이 모두 다 사실 이거 과도한 조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드 문제 배치에 대해서도 예컨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재명 시장만 이제 반대를 하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사실은 수용해야 된다. 뭐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뭐 여야가 갈리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경제 문제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드를 여기 배치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한미 FTA라든가 무슨 무역에 대한 보복 조치라든가 뭐 이런 걸 동시에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린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그만큼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원해야 되는 것들을 맥시마이즈하는, 최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상 한국 외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